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께 정말 어이가 없는 일이 있어 제 사연을 빨리 소개하고 싶은 마음에 서둘러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저는 서울에 살고 있는 40대 주부로 아이를 둘 키우고 있는 중입니다. 남편과는 남들 사는 것처럼 비슷비슷하게 살고 있는 것 같아요. 무난하게 결혼하고 아이 낳고 시댁과도 그렇게 나쁘지 않은 관계를 유지하며 잘 살고 있었던 저에게 커다란 돌멩이 하나가 쑥 굴러들어와 박혔으니 그게 오늘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주제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은 인생에 굴러들어온 돌이 박힌 돌 빼낸다는 말을 직접 실감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는 있습니다. 굴러들어온 돌이 어찌나 단단하던지 나름대로 처신 잘하고 살고 있었다고 생각한 저를 쑥 빼내버리려고 하더라니까요. 벼르고 벼르다 결국에는 제가 굴러들어온 돌 쭉 그대로 굴러가게 만든 사건이 있었으니 지금부터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편이랑은 회사에서 만나 몰래 연애를 하다가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완벽하게 사내 연애를 들키지 않고 잘 하고 있었다고 생각했는데 저희가 청첩장 돌리는 날 회사 사람들 전부 다 이제서야 청첩장을 돌리는 거냐고 그동안 모른 척 해주느라 힘들었다고 인사를 건네더라고요. 남편이랑 저를 회사 사람들이 속이고 있었던 거죠. 얼마나 티내기 싫었으면 둘이 회사에서 눈 마주치는 것도 피하냐면서 말을 하는데 어떻게 알았는지 궁금하더라니까요. 부장님이 찾아와서 결혼 축하한다고 말을 전해주시면서 사랑이 가득 담긴 그 눈빛을 어떻게 모를 수가 있겠냐고. 회사에 사람들이 많은 것도 아니고 끽해봐야 인원이 20명 남짓 되는 회사인데 모를 수가 있겠냐고 말을 하시는데 괜히 남편이랑 저랑 부끄럽기까지 하더라고요. 저희는 그렇게 결혼을 했습니다. 각자 살아온 환경이 너무나도 달랐지만 서로 맞춰가는 재미를 찾아보자고 결심을 했어요. 저는 외동딸로 자라왔습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저를 낳고 몸이 많이 약해지셔서 정말 말 그대로 죽을 고비를 몇 번 넘기셨기 때문에 더 이상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몸이 되셨어요. 저를 낳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 걸리게 된 갑상선 암으로 고생을 좀 하셨고 그 이후에 유방암으로 전이가 되어서 유방 한쪽을 절제하는 수술도 받으셔야 했습니다. 다행히 다른 곳으로 더 이상 전이가 되지 않아서 몸 회복 관리에 신경을 쓰시고 몸에 좋다는 것들은 아버지께서 전국 각지를 돌며 구해다 주셔서 늘 챙겨 먹이셨기 때문에 더욱더 회복이라든지 그 이상의 큰 질병은 발견되지 않고 쭉 조심하시면서 살 수 있게 되셨죠. 아버지께서는 늘 어머니를 중심으로 세상이 돌아간다고 생각하시는 분이셨어요. 항상 어머니의 안위를 챙기시고 어머니 없이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사람처럼 행동을 하셨거든요. 그런 모습을 보고 자란 저는 늘 결혼 생활이라는 게 서로를 위하고 희생하고 생각하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꼭 아버지 같은 사람을 만나서 결혼을 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게 저의 목표이자 먼 미래의 꿈이기도 했죠. 저는 외동딸이었기 때문에 또 어머니께서 저를 애지중지 키우셨기 때문에 큰 고생이라는 걸 하지 않았어요. 아픈 어머니 밑에서 제가 모든 것을 다 해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대부분 아버지께서 챙겨주셨기 때문에 저는 정말 아무 걱정 없이 학창 시절을 보냈습니다. 뛰어나게 공부를 잘하는 학생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제 나름의 목표 정도는 이루어 나가는 그런 학생이었어요. 전교 상위권 성적을 바란 적이 단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딱 중간만큼만 하고 중간처럼만 살자는 제 인생의 목표는 이루어가며 성취감을 가지고 살 수 있었죠. 그렇게 수도권에 있는 4년제 대학을 졸업하고 지금의 회사에 취직을 해서 남편을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우여곡절이라는 게 크진 않았지만 그래도 제가 생각한 평범한 삶은 잘 이끌어내며 살고 있었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남편은 좀 달랐더라고요. 남편은 남동생이 하나 있었는데 저에게는 도련님이시죠. 도련님이 어릴 때부터 엄청난 영재였다고 합니다. 보통 형이 공부를 잘하면 동생도 따라가는 법이라고 하잖아요. 하지만 남편네는 반대로 도련님이 엄청난 똑똑이였던 거죠. 태생이 다른 놈이라고 불리울 만큼 엄청나게 공부의 뜻이 깊었대요. 돌이 지나자마자 한글을 떼고 말도 조리 있게 잘하고 거기다가 4살 때부터는 숫자 단위 개념부터 시작해서 덧셈 뺄셈 못하는 게 없었다네요.
2살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 우리 남편이 엄청나게 비교를 당했대요. 우리 남편은 5살 때서야 겨우 본인 이름을 적기 시작했는데 동생은 그때부터 수학 학습지를 풀고 그랬다고 하니까요. 그게 쭉 이어져서 중학교, 고등학교에 갔을 땐 비교를 더 많이 당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남편이 풀지 못하는 숙제를 도련님이 쑥쑥 풀어주었기 때문이었어요. 당연히 시댁에서는 도련님에게 걸고 있는 기대가 컸고 도련님은 아무래도 점점 버릇이라는 게 저 세상으로 떠난 사람처럼 굴기 시작했대요. 본인보다 공부를 못하는 남편을 무시하고 남편이 어쩌다가 좋은 것을 가지게 되면 내놓으라고 떼를 쓰고 자기 마음대로 되지 않으면 공부 안 하겠다고 난리를 치고 그랬다네요. 오죽하면 시댁에서 빚까지 져가면서 도련님이 하고 싶어하는 공부를 시키겠다고 난리를 치고 아주 그냥 금쪽이가 따로 없는 것처럼 키웠다고 했어요. 남편은 그런 시댁에게 은근히 진절머리가 나 있는 상태였고 무엇보다 언젠가는 꼭 한번 동생의 길을 눌러주고 싶다고 이를 갈고 있었죠. 그런데 그게 어디 쉬운 일이었겠어요? 저는 사실 그게 남편의 자격지심이라고 생각을 해왔었는데 결혼을 준비할 당시에 시댁으로 인사를 드리러 가서 도련님의 모습을 보고 자격지심이 아니라 남편이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만하다고 느끼게 되었죠. 도련님이 그 나이 먹도록 그러니까 나이가 30이 훌쩍 넘도록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처럼 아나무인으로 구는데 쩔쩔매는 시댁을 보면서 우리 남편 고통받았겠구나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형수 되실 분이시라고요? 우리 형이랑 같은 회사 다닌다고 하셨죠? 하천재, 딱 하고 다니는 행색이 우리 형이랑 비슷하다고 생각하긴 했어요. 그게 무슨 말이세요, 도련님? 하고 다니는 행색이라니요? 아니, 형수는 알고 계시죠? 제가 변호사인 거. 변호사 사무실 들어와 보시면 아시려나 모르겠는데 다들 하나같이 각 잡힌 정장 입고 딱 자기 할 일 계획대로 하는 사람들이니까 늘 항상 손목에는 시계도 차고 그러고 다니거든요. 형수는 시계도 없고 정장이라고 입고 온 옷도 어디 인터넷에서 산 거 같은데 그게 무슨 문제가 될까요, 도련님? 각자 자기 자리에서 일을 얼마나 해내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죠. 그이랑 저는 지금 생활에 무척이나 만족하고 있고 앞으로 가족 계획을 어떻게 꾸려나갈 건지 의견도 잘 맞고 이런 게 사람 사는 삶인 거죠. 어느 자리에서 얼마나 뛰어난 기량을 뽐내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지 직업이나 직장 이름이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형수는 너무 낭만적이시네요. 당연히 대기업이라든지 전문직이라든지 이런 게 중요한 거지. 그 작은 회사에서 뛰어난 기량을 뽐내고 있는 게 뭐가 중요한가요? 어차피 월급은 다 똑같은 건데. 그렇죠? 저희 둘은 지금 삶에 무척이나 만족하고 있는 중이라서요. 도련님께서 열심히 좋은 직장 다니고 계시니까 시부모님께서 아주 좋아하시겠어요. 그래서 저희는 부담이 없어요. 그건 또 무슨 소리세요? 도련님이 잘 벌고 좋은 직장도 다니고 계시고 하니까 당연히 효도도 몇 배로 열심히 해주시지 않겠어요? 제가 웃으면서 그대로 돌려주니까 도련님이 입을 딱 다물더라고요. 저희가 36살에 결혼을 했으니 도련님 나이가 34살은 되었다는 건데 그때까지 지 형을 어떻게든 깎아내리고 잡아먹고 하고 싶은 마음에 인사를 드리러 온 저한테까지 그렇게 버릇없이 말을 하는 게 맞나요? 저희 2사람 어떻게 보면 내로라 하는 회사에 다니는 것도 아니었고 돈을 억대로 벌고 있는 건 더더욱 아니었지만 지금 삶에 무척이나 만족하면서 지내고 있었는데 도련님이 그렇게 말을 하는 건 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죠. 그거야 말로 기싸움 하고 싶어서 어떻게든 저까지 다른 시댁 식구들처럼 자기 발 밑으로 보고 발 밑에서 굴리고 싶어서 한 행동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기분이 나빴거든요. 제가 도련님 보고 효도는 도련님이 받은 만큼 돌려주면 되겠다는 식으로 말을 하니까 콧구멍이 무슨 50평대 아파트처럼 넓어지는데 남편이 옆에서 슬쩍 고소한 얼굴을 하더라고요. 저야 당연히 남편 보고 결혼하는 거고 남편이 제 편이라 생각을 했으니 도련님 길을 납작하게 눌러주고 싶다는 생각을 절로 하게 되었죠. 아무튼 도련님을 제외하고 시부모님은 무난하셨어요. 우리 아들이랑 결혼을 하겠다고 하니 내가 뭐 반대할 이유는 없지. 우리 집안은 말이다. 그렇게 크게 신경 쓸 게 있지 않아. 명절에 다 같이 모여서 밥 한 끼 먹고
애들 사는 게 워낙 바쁘니 제사라든지 우리한테 뭘 해달라든지 그런 요구는 일절하지 않을 거다. 단지 명절이라든지 우리 생일이라든지 그럴 때만 같이 밥 한 끼 먹으면 되는 거 아니겠니? 아이, 그렇게 신경을 써주시니 감사할 뿐이죠. 어머님, 아버님, 제가 결혼하고 나서 부족한 부분이 얼마나 많을지 모르겠어요. 저도 결혼 생활이라는 게 처음이니까 부족한 게 많고 답답한 게 많겠지만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고 기다려 주시면 지금 하는 거 이상으로 더 잘해 볼게요. 아니, 요즘 신부 수업 이런 거 없어져서 참 곤란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아니, 물론 결혼 생활이라는 게 살면서 맞춰야 하는 부분도 있다고는 하지만 적어도 우리 엄마 아빠가 이 정도 배려를 해줬으면 형수도 그만큼 훨씬 잘해야 하는 게 있어야죠. 우리 형 결혼해서 고생하는 건 아닌지 모르겠네요. 그걸 왜 도련님이 신경 쓰시는 건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이랑 저랑은 서로 발 맞춰가면서 행복하게 살기로 계획과 목표를 잘 짜도 하는걸요? 어머님, 저희 결혼 생활에 언제든지 불편한 게 있으시고 제가 고쳐야 할 게 있다고 생각하시면 가감없이 말씀해 주세요. 저도 잘 몰라서 천천히 배워야 하는 입장이니까요. 얘들아, 너희 말 맞다나. 두 사람이 가정을 이뤄서 사는 건데 내가 무슨 불편할 게 있고 고쳐야 할 것이 있다고 생각을 하겠니? 너희 두 사람이 평생 행복하게만 산다면 그걸로 우리는 더 바랄 게 없다. 엄마, 며느리가 처음으로 들어오는 건데 그것도 맏며느리인데 엄마가 당연히 지도 편달해야 하는 거 아니야? 엄마가 너무 무르게 하면 형수가 형을 어떻게 구워 삶아버릴지 모르는 건데 아들이 불안하지도 않아? 거기다가 우리 형은 너무 착해서 형수같이 기가 조금 세 보이는 사람이 들어오면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닐 것 같은데. 야, 너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네 형수 앞에서 그렇게 버릇없이 굴 거야? 이것 봐, 이것 봐. 벌써부터 우리 형 꽉 잡혀 사는 것 같은데. 도련님, 도련님께서 저의 어떤 모습을 보고 단편적으로 생각을 하시는 건지 잘 모르겠지만 그렇게 제 앞에서 대놓고 말씀을 하시면 저도 기분이 좋지는 않네요. 모든 가족들이 저희 두 사람을 축복해 주시는 것 같은데 도련님만 반대를 하시는 것 같은 기분이 드는 건 제 착각인 거죠? 에이, 형수, 저는 그냥 형이 걱정되어서 하는 말이지. 제가 무슨 반대를 하겠어요? 그렇죠? 그러면 그 걱정도 잠시 내려두셔도 될 것 같아요. 이가 저랑 결혼 생활을 하겠다고 마음을 먹었는데 도련님이 걱정하실 게 뭐가 있겠어요? 웃는 얼굴에 침은 못 뱉는다고 제가 웃으면서 이야기를 하니까 도련님 코평수가 다시 한번 커지더라고요. 저도 말빨로는 어디 가서 절대 뒤처지는 법이 없었기 때문에 도련님이 저를 이겨먹으려고 한다는 것을 깨닫고 절대로 지지 말아야겠다고 결심한 부분도 있어요. 아무튼 저희 두 사람 결혼을 했고 결혼을 한 뒤로는 계획한 일대로 열심히 살았죠. 같은 회사에 출근을 하면서 24시간 붙어 있어야 한다는 단점이 있긴 했지만 주말에 딱 하루는 서로 하고 싶은 걸 하면서 지내기로 했거든요. 친구들을 만나기도 하고 각자 집안을 챙기기도 하고 그랬죠. 제가 친정에 가면 남편은 시댁에 가고 그렇게 하고 싶은 대로 주말을 보내면서 살았는데 저희 부모님도 시부모님도 그런 부분을 터치하지 않으셨었거든요. 그런데 도련님이 하나하나 신경을 쓰시는 겁니다. 왜 저러는지 모르겠더라니까요. 형수, 정말 너무한 거 아니에요? 아니, 어떻게 우리 형만 집으로 보내요? 형수도 같이 와야죠. 제가 이런 것까지 하나하나 잔소리를 해야겠어요? 그러게요. 왜 시어머니께서도 하지도 않은 잔소리를 도련님이 하시는지 저도 이해가 안 가요. 우리 엄마는 며느리가 어려우니까 그런 말 못할 수도 있죠. 우리 형이 호래비도 아닌데 왜 형수는 처가에 가고 우리 형만 혼자 집으로 보내요? 오려면 같이 와야 하는 거죠. 그건 저희 두 사람이 주말에 각자 하고 싶은 걸 하기로 했으니까 그이는 시부모님 뵙고 싶어서 가는 거고 저는 저희 친정부모님 뵙고 싶어서 가는 건데요. 저희 두 사람 서로 잘 맞춰가고 있는데 왜 도련님이 난리신 건지 모르겠어요. 난리요? 지금 저한테 난리라고 했어요? 형수, 저 변호사인 거 알죠? 이렇게 형수가 이기적으로 나오면 이것도 이혼 사유가 된다고요. 이기적이라뇨. 제가 일방적으로 그이한테 시댁에 가라고 등을 떠맨 것도 아니고 각자 하고 싶은 거 하기로 한 날인데 왜 이러시는지요? 도련님만 변호사인 줄 알아요? 저도 주변에 변호사 친구들 있어요. 이런 식으로 도련님이 저희 결혼 생활에 하나하나 참견하는 것도
이것도 이혼 사유가 되는 거 아시죠? 도련님이 아주 씩씩거리는데 제가 도련님 결혼하는 날만 손꼽아 기다렸다니까요. 지 마누라한테는 어떻게 하나 보자 두고 본 거죠. 그렇게 저희는 연년생으로 아이 둘을 낳았고 저희 나이 40이 되었을 때 그제서야 도련님이 결혼을 하겠다고 여자를 집에 인사시키러 데리고 왔어요. 그때 도련님 나이가 38살이었는데 8살이나 어린 여자를 데리고 왔더라고요. 솔직히 우리 도련님 허세만 가득한 사람이라 온몸을 명품으로 치장하고 모아둔 돈도 별로 없는 소위 말하는 욜로족이었거든요. 자기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하루살이처럼 사는 그런 사람이요. 그런데 8살이나 어린 여자랑 결혼을 하겠다고 하니까 집안에서는 뭐지? 하는 얼굴을 하게 된 거죠. 모아둔 돈도 없이 어떻게 결혼을 하겠다는 말인가? 하는 얼굴을 하셨어요. 그것도 그럴 게 저랑 남편은 결혼할 때 양가 도움을 하나도 받지 않았거든요. 집을 구한 것도 대출 받아서 구했고 저야 아이들 때문에 육아휴직을 내긴 했지만 다시 복직을 할 생각이 있어서 어린이집 대기도 시켜놨고 아무튼 양쪽에 손을 벌리지 않고 지금까지 결혼 생활을 해왔는데 도련님은 돈도 안 모으고 1년에 2번씩 해외여행 갔다 오고 명품으로 치장하고 시댁에서 나갈 생각조차 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빌붙어서 생활비 한 푼 안 내고 살던 사람인데 갑자기 결혼을 하겠다고 하니까 시부모님 입장에서는 뒤통수 맞은 느낌이 드셨던 거죠. 아니, 너 무슨 돈이 있어서 결혼을 하겠다고 하는 거야? 지금까지 대책 없이 사는 것 같아서 우리야말로 네가 비혼족인지 뭔지 그런 건 줄 알았다. 아유, 엄마, 남자는 무조건 결혼을 해야 이득인 거 몰라서 그래요. 언제까지 부모님 등골 빨아먹으면서 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나도 능력 있는 변호사니까 당연히 결혼을 해야지. 아니, 결혼할 돈은 있고 너 모아둔 돈도 없잖아. 그렇다고 우리가 너 결혼시킬 만큼 대단히 돈을 모아둔 것도 아니고 나랑 네 아버지가 연금 받아서 그걸로 한 달 생활하고 있는 걸 알면서도 대책 없이 이게 무슨 언질이라도 줬으면 모르지만 갑자기 결혼을 하겠다고 하니 내가 참 황당하구나. 엄마, 아무 걱정도 하지 마세요. 우리 와이프 의사야, 의사. 의사라고? 대학병원에서 일하고 있는 의사인데 능력도 좋고 나이도 어리고 거기다가 혼수까지 준비 딱 해왔다니까. 아니, 무슨 혼수를 해왔다는 말이냐? 아직 인사도 못했는데. 사실 우리 와이프 임신했어요. 그래서 결혼 서두르려고요. 그 말에 우리 시부모님은 물론 저랑 남편까지 뒤집어지는 줄 알았죠. 동서가 의사인 것도 놀라운 일이었지만 혼전 임신이라는 게 아주 큰 충격이었어요. 왜냐고요? 저랑 남편이 결혼해서 아이를 둘 연년생으로 낳았을 때 도련님이 육아에 매달리는 저랑 남편을 보면서 자기는 절대로 애 못 키운다고 조카도 안 이뻐 보인다면서 저희 가슴에 비수를 꽂는 말을 여러 번 했었거든요. 아무리 그래도 조카인데 얼굴이 원숭이 같아서 징그럽다며 맨날 첫날 울기만 하는 애 뭐가 이쁘다고 안아주고 업어주고 하면서 키우냐며 정말 속이 답답해지는 소리를 한 것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솔직히 말해서 시부모님께서 아주 마음이 너그러우시고 저에게 잔소리 한번 하지 않으시는 분이셨기에 차마 도련님이랑 비슷한 성격에 짝짝꿍이 잘 맞는 사람이었으면 정말 결혼 생활 버티지 못하고 도망갔을지도 모르죠. 변호사도 이름만 변호사지 어디 내로라 하는 법률사무소에서 일을 하는 것도 아니었어요. 이름만 들어도 알 법한 그런 곳에서 일을 했으면 휴가를 어떻게 매번 챙겨서 다니겠어요? 물론 인기는 있는 건지 일이 끊이지는 않는 것 같았지만 그래도 그렇게 영재교육 받고 1등을 놓친 적 없었던 사람이라고 하기엔 지금 행사액이 별로 좋지는 않았죠. 각설하고 결혼을 한다고 그것도 8살 어린 여자랑 한다고 입이 찢어지는 도련님을 보면서 한심하긴 했어요. 그렇게 약속된 날이 되었고 동서가 인사를 오게 되었죠. 저는 남편이랑 같이 아이 둘을 데리고 시댁에 갔는데 아무래도 시어머니께서 첫 인사를 오는 자리니까 손수 음식을 마련해주고 싶다고 하셨거든요. 제가 결혼하겠다고 인사를 드리러 왔을 때도 똑같이 해주셨기에 제가 가서 일손을 돕겠다고 조금 일찍 가서 도와드리고 있었죠. 곧 도련님이 동서랑 같이 들어왔고 첫인상을 딱 봤는데 나름 나쁘지 않았어요.
도련님도 결혼을 할 여자라서 그런 건지 아주 팔불출처럼 굴더라고요. 역시 사람이 자기 일이 되어봐야 하는 거라고. 제가 기가 막히다는 얼굴로 앉아서 도련님이 동서편을 드는 걸 보고 있으니까 지발이 저린 건지 제 눈치 살살 보더라고요. 제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올지 모르니까 겁이 나기야 했겠죠. 그런데 저라고 방해를 놓고 싶다거나 형님이라고 으스대고 싶었던 것은 아니라서 그냥 아무 소리 없이 넘어갔어요. 저는 도련님을 두고 보자 했던 거지. 동서한테 불똥 튀기고 싶었던 것은 아니었으니까요. 그렇게 두 사람 결혼식을 올렸고 시부모님이 아주 조금은 지원을 해준 것 같았지만 작은 아파트 대출 받아서 들어간 것 같더라고요. 도련님, 아니지 서방님은 결혼하고 나서 아주 뱉은 말들을 고스란히 돌려받게 되었습니다. 사실 8살이나 어린, 그것도 의사인 동서가 콧대가 높으면 얼마나 높겠어요? 연애할 때는 욜로족이나 다름없었던 서방님께서 해외여행도 돈 써서 같이 가자 하고 선물도 턱턱 안기고 했겠지만 가정이 생긴 서방님은 지갑을 꽉 닫게 되어버린 거죠. 거기다가 임신까지 했으니 아이에게 들어갈 돈도 모아야 할 거고 그 작은 아파트 대출금도 어마어마해서 갚아야 할 게 생겼고 하니까 당연히 돈도 계획적으로 쓸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그러니 철없는 동서 입장에서는 뒤통수 맞은 느낌이고 내가 당했구나 싶었던 겁니다. 임신했다고 대학병원도 관둬버린 동서는 허구한 날 저에게 전화를 해서 본인이 뒤통수 맞은 것 같다고 속풀이를 했어요. 형님, 제가 진짜 임신 중인데 먹고 싶은 것도 못 먹고 그러고 있다니까요. 제가 왜 8살이나 나이 많은 변호사에게 시집을 왔겠냐고요. 솔직히 저한테 속물이라고 하셔도 할 말 없긴 한데 연애할 때는 기념일마다 명품 선물 안겨주고 해외여행 보내주고 저 없으면 안 된다고 돈을 물 쓰듯이 쓰던 사람이 지가 꽉 닫아버리니까 너무너무 힘들어요. 동서, 그래도 이제는 아이도 생겼고 결혼까지 했으니까 돈을 모아야지. 언제까지 그 집에서 살 수 있는 건 아니잖아. 동서도 그 집에서 살기 싫다고 그랬다며? 맞아요. 집이 작아도 너무 작고 저는 이런 복도식 아파트에서 살아본 적이 없었다고요. 벌레도 많고 정말 못 살겠어요. 형님, 정말 결혼하실 때 시댁에서 지원받은 거 하나도 없으세요? 아니, 시부모님께서 첫째네도 한 푼 지원 안 했다고. 저희 이사 가고 싶은 아파트가 있는데 거기는 절대 못 해주신다고. 동서, 결혼한 지 이제 겨우 3개월 지났는데 벌써 무슨 이사야. 전세 계약 2년은 채워야 할 거 아니야. 저 2달 뒤에 출산하는 거 아시죠? 솔직히 웨딩드레스 입은 것도 배 좀 나와서 입어서 서글퍼 죽겠는데 출산하고 이 동네에서 애를 어떻게 키워요? 저 그이한테 완전히 당한 느낌이라니까요. 솔직히 제 능력이면 더 능력 있는 사람 만날 수 있었는데 연애 때 잘해주는 모습에 홀라당 넘어가서. 정말 철없는 소리를 줄줄 내뱉더라고요. 동네도 좀 후지고 작은 아파트에 사는 것도 쪽팔린다면서 이런 데서 어떻게 아이를 낳아 키우냐고 하는데 저는 정말 기가 막혔죠. 거기다가 시부모님께서는 지원을 해줄 수 없다는 입장이셨고 동선의 친정도 그렇게 잘 사는 집은 아니었나 봐요. 개천용이라고 하죠. 동서가 어떻게든 신분 상승하겠다고 좋은 집안에 시집 가겠다고 죽어라 공부해서 의사가 된 거라고 했어요. 솔직히 저는 그런 의지라면 충분히 돈 모아서 두 사람이 목표하는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 싶었거든요. 그렇잖아요. 중소기업에 다니고 있는 저희 부부도 애들 키우면서 남들 하는 만큼 교육도 시키고 저축도 하고 있는데 변호사의 의사인 동선의 부부가 못할 게 뭐가 있겠어요? 저런 소리를 뱉는 게 배부른 소리 하는 거다 싶었죠. 결혼 생활 1년, 2년 지나가면 다를 거라고 생각했는데 어쩜 변함이 없더라고요. 저희 부부는 아들 2 키우면서 주말에 캠핑도 가고 또 애들 이름으로 나중을 위해서 적금도 들어놓고 그랬는데 동선의 부부는 딸 하나 덜렁 낳아 키우면서 아이를 위해서 뭔가 해주는 게 없는 것 같았어요. 오죽하면 시부모님께서도 걱정을 많이 하셨죠. 아니 둘째야, 이제 손녀도 4살이 되었는데 복직할 마음은 없는 게야. 맨날 돈 없다 돈 없다 하면서 우리한테 애 교육비 달라 소리 할 바에는 너 일을 하는 게 낫지 않겠니? 그렇게 죽어라고 공부해서 의사식이나 되었는데 집에서 이러고 놀고 먹고 있으면 아깝지 않겠어?
어머님, 제가 뭐 일을 안 하고 싶어서 안 하나요? 저희 딸이 저한테 착 달라붙어서 떨어지질 않는데 어떻게 해요? 오죽하면 어린이집도 거부하고 있는 마당에 제가 뭐 애 데리고 출근을 하겠어요? 그거야 차차 적응해 나가려고 노력을 해야지. 이러다가 뭐 초등학교 들어가서도 지 엄마랑 안 떨어지겠다고 하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 그때는 또 어떻게든 되겠죠. 동서, 그렇게 대책 없이 말하지 말고 지금부터 적응할 수 있게 노력을 해보는 게 어떨까? 아우, 그게 됐으면 저도 좋겠어요. 어린이집만 3군데를 옮겼어요. 하도 울어서 보육을 못하겠다고요. 그리고 저 4년을 쉬는 바람에 지금은 대학병원에 들어가지도 못할걸요? 자리도 없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핑계 같았죠. 그렇게 엄마 껌딱지처럼 굴어서 힘들다던 시조카는 시댁에만 오면 엄마가 누구냐는 듯이 저희 아이들이랑 신나게 놀았거든요. 마치 그동안 친구가 없어서 놀이도 제대로 하지 못한 아이처럼 말이죠. 저는 그냥 동서가 일하기 힘들고 피곤하니까 시조카를 핑계로 일하지 않으려고 저러나 보다 싶었어요. 근데 제가 그걸 의심하고 있다고 한들 그 자리에서 대놓고 말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나요? 동서네랑 척을 지고 싶다는 게 아니라 그런 말을 해서 일부러 피곤한 상황을 만들고 싶지 않았다는 마음이 더 컸던 것 같아요. 아무튼 시부모님께서도 의사씩이나 되는 며느리를 봤는데 집에서 놀고 있고 허구한 날 돈이 없다, 돈이 필요하다 입에 달고 있는 동서를 보면서 한심해 하셨죠. 아유, 내가 정말 아들을 변호사로 키우고 의사 며느리를 보면 뭐하니? 고연봉이라고 다들 하고 싶어서 난리인데 맨날 돈 없다는 소리만 해대니까 피곤해 죽겠다 죽겠어. 도대체 뭐 들으라고 사는 건지. 너희 부부만큼 걱정 없이 살았으면 좋겠구나. 저희도 돈 없는 거야 마찬가지죠. 그래도 저희는 딴짓 안 하고 둘이 열심히 벌어서 쓸 만큼 쓰고 사니까. 둘째는 뭐가 다르니? 쟤들은 왜 맨날 돈이 없다는 건지 모르겠다. 아휴, 내가 아주 속이 말이 아니야. 저도 근데 궁금하긴 해요, 어머님. 아무리 그래도 서방님이 변호사니까 혼자 번다고 한들 저희 부부가 버는 것만큼은 벌 것 같은데. 거기다가 애도 하나밖에 없고요. 왜 아직도 돈을 못 모으는 건지 궁금은 하네요. 내 말이 그 말이다. 분명히 젊었을 적 버릇 못 고치고 사치하고 있는 건 아닌지. 아휴. 시어머니께서 걱정하시는 게 뭔지 잘 알겠더라고요. 저도 솔직히 의심은 하고 있었죠. 동서가 아무리 그래도 시댁에 올 때 입고 오는 옷이라든지 가방 같은 걸 유심히 보게 되는데 고가의 명품은 아니더라도 꼭 이름 있는 브랜드의 물건들을 착용하고 오더라고요. 그렇게 돈을 쓰니까 돈을 못 모으지라는 생각을 절로 하게 되었습니다. 거기다가 기가 막힌 일이 한 번 더 있었는데 명절이 되었을 때 동서는 안 오고 서방님만 덜렁 오는 게 아니겠어요? 저희 시댁 앞서 말했듯이 제사 같은 거 일절 없고 명절에도 밥 한 끼 먹고 헤어지는 게 전부였거든요. 그런데 그 자리마저 나타나지 않으니까 동서에게 무슨 일이라도 생긴 게 아닌가 걱정이 되더라고요. 아니, 서방님, 동서는 어디 가고 서방님 혼자 왔어요? 아, 오늘 몸이 좀 안 좋다고 해서요. 친정에 가서 쉬고 싶다고 하길래 제가 애 데리고 왔죠. 어차피 밥만 먹고 헤어질 건데 그 밥 한 끼도 같이 못 먹을 정도로 몸이 안 좋은 거예요? 요즘 좀 피곤하다고 하네요. 몸이 아프다는데 제가 박바구기서 데리고 올 수는 없잖아요. 서방님, 언제는 저한테 그이만 혼자 시댁에 보낸다고 며느리로서의 도리도 안 하는 거냐, 이기적이다 뭐다 하시더니 동서한테는 꼼짝도 못 하시나 봐요. 아, 형수, 언제적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글쎄요, 제가 워낙 그때 기가 막혀서 상처를 좀 받았었거든요. 서방님도 결국에는 똑같이 행동할 거면서 입이 방정이죠? 제가 그렇게 말을 하니 서방님이 입을 꾹 다물고 아무 말도 못 하더라고요. 솔직히 조금 쌤통이긴 했습니다. 동서랑 서방님 사이에 무슨 일이 있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서방님 얼굴이 살짝 어두운데 뭔 일이 있어도 있는 거구나 싶긴 하더라고요. 동서가 바가지를 긁고 부부싸움을 하다가 친정으로 도망간 걸 수도 있겠고요. 서방님 입장에서는 의사인 부인이 집에서 놀고 먹고 있으니까 답답했을 수도 있죠. 둘 사이에 일어난 일을 어떻게 알겠어요? 그런데 웃긴 일은 그 다음부터였어요. 시부모님 생신 때도 그렇고 그 이후에 있는 명절 때도 그렇고 동서가 시댁에만 왔다 하면 눈 밑에 퀭 해가지고는 힘들어 죽겠다는 이야기만 내내 하고 있더라고요.
동서, 왜 그래? 어제 잠을 잘 못 잤어? 왜 이렇게 피곤하다는 말을 입에 붙이고 있어? 요즘 무슨 일 있어? 아니요. 어제 잠도 잘 잔 것 같고 그런데 요즘 이상하게 몸이 피곤하고 그러네요. 내년이면 이제 애도 8살 되니까 초딩맘이 될 텐데 이렇게 체력이 떨어져서 어쩌나 싶어요. 아이고, 벌써 우리 손녀딸이 7살이나 된 거야. 아이고, 그 세월 참 빠르다. 이제 초등학생 되면 학원도 보내고 하고 시간도 꽤 남을 텐데. 얘, 너도 일자리 좀 알아보지 그러냐? 어머님, 저 벌써 일신 지 7년이 넘었는데 아직도 그 일하라고 잔소리를 하고 싶으세요? 동서, 어머님은 걱정돼서 하시는 말이지. 동서가 우리처럼 애 둘 있는 것도 아니고 애 하나 키우면서 돈 없다고 자꾸 타령을 하니까 어머님이 걱정돼서 하는 소리 아니야. 걱정 그만하셔요. 저희 부부 일은 저희가 알아서 할 테니까요. 요즘 신경 쓸 일도 많아서 걱정인데 정말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아니, 우리가 뭘 어쨌다고 그렇게 화를 내고 그러니? 예,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이지 말고 그렇게 열심히 공부해서 의사가 되었는데 집에서 하루 종일 애만 보고 있다고 하니까 걱정되어서 하는 소리 아니야. 저는요, 결혼하고 나면 가정에 충실하고 싶었어요. 아이 커가는 모습 일일이 지켜보면서 남편이 벌어오는 돈으로 생활하는 게 꿈이었다고요. 지금 제 삶에 만족하고 있는 중이니까 감나라 배나라 하지 마셔요. 동서, 아니 어머니께 그게 무슨 말버릇이야. 어른으로서 걱정이 되니까 하시는 소리 아니야. 형님, 저 이제 내일 모레면 40이에요, 40. 형님이 이미 40대시니까 제 마음 잘 아실 거 아니에요? 40 넘어가면 체력도 많이 떨어진다고 하던데. 나이를 먹으면 다 그런 거지. 동서만 나이 먹는 것도 아닌데 왜 그래? 동서, 자꾸 그렇게 일어나지도 않은 일에 걱정하지 말고 지금부터라도 어떻게 계획을 하고 살 건지 생각하는 게 좋지 않겠어? 동서는 제가 무슨 말만 하면 잔소리인 줄 아는 건지 입을 삐죽거렸죠. 하지만 안색이 안 좋은 건 사실이었어요. 낯빛이 어두워서 더 그렇게 느낀 걸지 모르겠지만 피곤해 죽겠다는 동서의 말이 사실인 것 같아 보여서 무슨 일을 못 시키겠더라고요. 아무튼 그렇게 밥 한 끼 먹고 헤어지는데 인사도 없이 냅다 자동차에 올라타서 가버리더라고요. 동서의 그런 태도가 벌써 7년째 이어지고 있었기 때문에 시부모님께서는 포기하신 듯 했습니다. 서방님 또한 결혼을 한 이후에 말수가 점점 줄어들기 시작해서 시댁에 와도 그 촉새 같은 입을 놀리지 않곤 했어요. 저랑 남편은 은근히 그 모습이 신경 쓰였고 이러다가 정말 서방님 네 부부가 이혼을 하는 건 아닐지 걱정하기도 했죠. 그렇게 시간이 지나고 추석이 왔을 때 일이 터지게 되었습니다. 추석에 다 같이 모여서 밥을 먹기로 했는데 저희 아들들이 시부모님께 송편을 만들어 먹고 싶다는 이야기를 꺼냈어요. 애들이 초등학교 고학년이니까 이것저것 활동적인 걸 많이 하고 싶어 했거든요. 시부모님께서도 가족들끼리 다 같이 둘러앉아 송편을 만들어 먹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셨는지 시장에 가서 필요한 것들을 준비해 오시겠다고 하셨죠. 동서네한테도 말을 했더니만 동서가 한숨을 푹 쉬더라고요. 송편이요? 저희 애는 떡 같은 거 잘 안 먹는데 저희도 꼭 해야 하는 거죠? 일단 알겠어요. 동서의 목소리가 너무나도 안 좋았기 때문에 무슨 일이 있나 싶어서 걱정이 되기도 했죠. 그리고 추석날 다 같이 모이게 되었는데 동서 얼굴이 정말 누렇게 뜬 것처럼 너무 안 좋은 거예요. 저랑 시어머니 둘 다 화들짝 놀랄 만큼 안색이 안 좋았어요. 아니 둘째야, 너 어디 아프니? 얼굴이 왜 이렇게 노랗게 떴어? 어머님, 저 어떡하면 좋아요? 우리 딸 대학도 보내고 시집도 보내야 하는데 저한테 이런 일이 생길 줄 꿈에도 몰랐어요. 밥을 먹기도 전에 동서가 울먹울먹하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사달이 나도 무슨 사달이 났구나 싶었죠. 누가 봐도 얼굴이 은행색처럼 노랗게 떴더라니까요. 아무것도 모르는 시조카는 저희 아이들이랑 놀면서 송편은 언제 만드는 거냐고 신나하고 있고 도련님은 입 꾹 다물고 있는데 동서가 어디 아픈 건가 싶더라고요. 동서, 무슨 일인데 말을 좀 해봐. 얼굴이 왜 이렇게 누렇게 떴어? 정말 어디 아프기라도 한 거야? 그래서 대학에 시집에 뭐 그런 이야기를 한 거야?
형님, 저 좀 살려주세요. 저 정말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이러고도 제가 의사였다는 게 믿어지지가 않아요. 그게 무슨 말이니? 아이, 어디가 아픈 게야? 어머님, 저 간암이래요. 간암 말기래요. 저 정말 어떻게 해요? 그 말에 가족들이 모두 입을 떡 벌렸어요. 간암이라니 상상도 못한 말 아니겠어요? 그래서 얼굴이 누렇게 뜬 건가 싶었죠. 간이 많이 안 좋아서 황달이 찾아온 거구나 싶어서 정말 뭐라고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저희 친정엄마도 암 때문에 고생을 하셨었잖아요. 그러니까 동서가 아픈 것이 남일 같지 않았어요. 아유, 동서 병원에 가서 약은 받은 거야? 아니, 갑자기 간암 말기라니. 몇 개월 전부터 계속 피곤하다 싶었는데 저는 그게 애 키우면서 겪는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황달기가 찾아오고 조금 이상하다 싶어서 병원에 찾아가서 피 검사했더니 큰 병원에 가라고 하잖아요. 근데 큰 병원 예약도 잡기 힘들고 겨우겨우 친구들 통해서 예약 잡고 갔더니 간암 말기래요. 아니,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는 거야? 이식 수술을 해야 하는 거야? 네. 근데 간암은 이식 수술하는 건 좀 비싸기도 하고 공여자는 간 검사 우리도 해봐야 하는 거 아니야? 그게 간은 친정 식구들이 검사를 했는데 이식을 해줄 수 있다네요. 아이고, 다행이다, 다행이야. 그럼 수술 날짜부터 잡고 몸 관리부터 해야 하는 거 아니냐? 문제는 수술비예요. 저희 친정도 아시다시피 돈 있는 집안도 아니고 수술비가 1억이나 든다는데 저희 부부 그만큼 돈도 없고요. 1억이 든다고? 아이고, 그 보험이랑 뭐 그런 거 안 된다니? 된다고 해도 일단 수술비는 내야 하니까요. 거기다가 저희가 당장 그만큼 모아둔 돈도 없고 어디서 빌려서 수술을 해야 하는데 1억이라는 돈을 누가 쉽게 빌려주겠어요? 그 말에 시부모님도 입을 다무셨어요. 그동안 서방님이 야금야금 빌려간 돈도 있었고 연금이라는 게 제한적이다 보니까 시부모님께서도 집 담보대출로 생활하는 부분도 있었고 이래저래 시댁도 돈이 넉넉한 상황은 아니었거든요. 그러자 동서가 제 앞에 갑자기 무릎을 꿇더라고요. 형님, 제가 부탁을 드릴 사람이 형님밖에 없어서요. 저희 딸 커가는 모습은 볼 수 있게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형님, 제가 정말 이렇게 간곡하게 부탁을 드릴게요. 동서가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말을 하는데 난감하더라고요. 정말 하늘이 돕는다는 게 이럴 때 쓰는 말일까요? 저랑 남편이랑 10년 동안 들어두었던 적금 하나가 만기 시기에 도달했거든요. 이자가 꽤 넉넉했고 10년 동안 정말 허리띠 졸라매서 매달 80만 원씩 부었던 적금이 만기 시기에 있었어요. 그 돈으로 애들 중학교 들어가면 교육비 보태고 아니면 저희 부부 조금 더 큰 집으로 이사 갈 수 있게 보태보자 하는 마음으로 부었던 건데 그게 10억 조금 넘는 적금이었거든요. 이자까지 합쳐서요. 하필 딱 만기 시기에 동서가 간암 말기라고 하니까 모른 척 할 수가 없잖아요. 형님, 정말 여유가 없으실 거 알지만 도와주세요. 저희 남편도 오죽하면 입을 꾹 다물고 저러고 있겠어요. 동서, 결혼한 지 벌써 7년째야. 서방님도 변호사시기나 되어서 1억도 못 모았다는 게 난 좀 그러네. 사실 일이 없어요. 사무실도 옮긴 거 알고 계세요? 중요한 소송에서 연달아 패소를 하는 바람에 무능력한 변호사라고 딱지까지 붙었어요. 그게 무슨 소리야, 사무실을 옮겨? 지금은 동네의 작은 사무실에서 일하고 있어요. 동서가 서방님이 아주 작은 사무실에서 일을 한다며 지금 새 식구 입에 풀칠하는 것도 힘들다는 식으로 말을 하니 시어머니께서는 더더욱 어찌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얼굴을 하시더라고요. 비빌 언덕이라는 게 저뿐이라면서 저에게 매달려 오열을 하는 동서를 보니까 마음이 약해졌어요. 아휴, 이번 달엔 만기인 적금이 하나 있는데 형님, 제발 저 이대로 죽을 순 없잖아요. 한 번만 도와주세요. 수술만 잘 끝나면 저 건강 되찾을 수 있대요. 제가 어떻게든 갚을게요. 몸만 회복되면 일자리 다시 구해서 의사답게 일해서 갚을게요. 아니면 제가 죽어서라도 꼭 갚을게요. 그러니까 한 번만, 제발 한 번만 도와주세요. 동서가 울고불고 이야기를 하는데 얼굴에 눈물 자욱이 허옇게 말라붙더라고요.
그때 방에서 저희 아들들과 놀고 있던 시조카가 나와서 우는 동서를 보며 깜짝 놀라 다가왔어요. 엄마 왜 울어? 엄마 돈 때문에 그래? 내가 모은 용돈 다 엄마 줄게. 엄마. 그렇게 말을 하며 동서를 안아주는데 어찌나 마음이 아프던지 제가 적금 깨서 도와주겠다는 말을 하려고 입을 떼는 순간 시조카가 동서의 눈물을 닦아주면서 말을 했어요. 엄마, 큰엄마한테 돈 받으면 우리 이제 아저씨들 안 찾아오는 거지? 아, 손에 지지 묻었다. 저는 돈을 빌려주겠다는 말이 쏙 들어갔습니다. 순간 눈동자가 흔들리며 당황한 얼굴을 한 동서를 보면서 이게 뭔가 싶더라고요. 손에 지지가 묻었다면서 옷에 손을 새욱쓱 닦는 조카를 보는데 옷에 누런 화장품이 잔뜩 묻어나는 거예요. 뭔가 싶었죠. 그래서 당황해하는 동서의 얼굴을 붙잡고 손으로 쓱 닦아보니까 손에 화장품이 묻어나는 겁니다. 닦아낸 곳에 동서의 맨 얼굴이 드러나는데 피부 관리를 잘 했는지 아주 잡티 하나 없이 깨끗하더라고요. 동서, 얼굴이 누렇게 뜬 게 간암 때문이 아니라 화장 때문이었어? 아니 이게 다 뭐야? 손에 묻어난 화장품이 잔뜩이라 황당해하고 있으니 동서가 어쩔 줄 몰라 하더라고요. 이상한 느낌에 화장실에 가서 화장솜에 시댁에 있는 클렌징 오일을 묻혀와 동서의 얼굴을 닦아내니까 정말 누런색 화장품이 솜에 슥슥 묻어다는데 맨 얼굴을 한 동서의 얼굴이 깨끗해도 너무 깨끗하고 안색도 좋은 겁니다. 황당하더라고요. 아이고 둘째야, 간암 때문에 황달이니 뭐니 하더니 얼굴이 왜 이리 깨끗한 거야? 뭐가 어찌 된 거냐? 어찌 되긴요. 어머님, 동서가 간암이라고 거짓말한 것 같은데요. 얘 민서야, 이리 와봐. 아까 집에 찾아온다는 아저씨 이야기는 뭐니? 집에 아저씨들이 찾아와서 돈 내놓으라고 해요. 민서 장난감도 다 던지고 그래서 무서웠어요. 얘 이게 무슨 말이니? 너희가 말해봐라. 집에 누가 찾아와? 빚쟁이들이 찾아오는 게야? 어? 아니 빚은 왜 졌는데? 동서, 솔직하게 다 말해. 말을 해야 뭐가 뭔지 알 거 아니야. 민서가 하는 말이 도대체 뭐야? 아니 간암 말기가 맞긴 한 거야? 지금 돈 때문에 간암이라고 거짓말하려고 얼굴에도 이렇게 누런 파운데이션을 쳐바르고 온 거야? 예? 아니 그게 그러니까 제가 간암이 맞으면 나랑 같이 병원에 가봐. 병원 가서 맞다고 수술비가 1억이라고 하면 내가 도와줄 테니까 어디 한번 가보자고. 형님 꼭 그렇게까지 하셔야겠어요? 아니 형님 1억 있으시잖아요. 그 돈 좀 빌려주시면 제가 알아서 해결할게요. 아니 우리한테 1억 적금 만기되는 건 어떻게 알고 있는데? 설마 지난번에 술 먹고 내가 말을 했나? 하도 동생네 부부가 대책 없이 사는 것 같길래 우리 적금 부어둔 거 이야기하면서 10년간 부은 적금이 1억 돼서 이제 만기 시기라고. 남편이 머리를 긁으면서 말을 하는데 몇 주 전에 서방님이랑 술 한잔 하러 나간다고 말을 하고 주말에 자리를 비웠던 것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술을 먹고 하도 돈 없다 난리를 치는 서방님한테 잔소리 좀 한다고 그간 저희가 모아두었던 돈에 대해 이야기를 했었나 봐요. 그러니까 퍼즐이 맞춰지는 거죠. 저희 부부에게 곧 1억 적금이 만기된다는 사실을 알게 된 서방님네 부부가 저희에게서 그 돈을 좀 뜯어가 보려고 이런 짓을 꾸몄구나 싶었어요. 그런데 도대체 뭔 짓을 하고 다녔길래 1억이라는 돈이 필요한 건지 궁금해진 거죠. 아니 동서, 뭔 짓을 하고 다녔길래 1억이라는 큰 돈이 필요하다는 거야? 솔직하게 말을 했으면 우리가 도와줄지 말지 고민이라도 해봤을 거 아니야. 집에 찾아온다는 아저씨는 도대체 누구고 솔직하게 다 털어놓으라고. 그러니 동서가 무릎을 꿇은 채 고개를 푹 숙이더니 오열을 하면서 말을 하는 겁니다. 결혼하고 나서 정말 힘들었다고요. 변호사인 남편 만나서 떵떵거리면서 살 수 있을 줄 알았더니 이 인간이 능력은 없고 허세만 잔뜩 있어서 비싼 소송 죄다 패소해서 직장도 옮겨야 했고 벌어오는 돈은 쥐꼬리에. 아니 그럼 네가 일을 하면 됐잖아. 나도 의사 마누라 얻어서 남들한테 자랑이나 좀 해보나 했더니 당신 너무 욕심만 한가득인 거 아니야? 8살이나 어린 여자 돈으로 꼬셔서 결혼했으면 끝까지 책임을 져야지.
야, 네가 8살 어린 여자치고 애교가 있냐? 집안일을 잘하냐? 집에서 놀고 먹으면서 맨날 배달 음식이나 먹자 그러고 해외여행은 언제 보내주냐고 투정이나 부리고 거기다가 빚을 진 게 내 탓이야? 네가 친구들한테 꼴리기 싫다고 명품백 산다고 야금야금 소액대출인지 뭔지 받아서 이렇게 눈덩이처럼 빚이 불어난 거 아니야? 당신이 능력이 좋았으면 내가 소액대출을 받아서 명품 살 일이 뭐가 있었겠어? 이것까지 전부 내 탓을 하는 건 너무한 거 아니야? 그 말에 시부모님이랑 저희 부부 둘 다 뒤로 넘어가는 줄 알았습니다. 한마디로 동서랑 서방님이랑 둘 다 욕심만 그득해서 벌어진 일이라는 걸 알게 된 거죠. 서방님은 의사 마누라 얻겠다고 연애할 당시에 돈으로 동서를 꼬셨고, 동서는 그런 서방님이 돈을 잘 버는 줄 알고 냅다 결혼을 한 거죠. 그런데 결혼 생활이 1년 2년 흘러갈수록 둘 다 허세에만 찌든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된 거죠. 돈을 모으기는커녕 버는 족족 쓰기 바빴고 애까지 키워야 하는 마당에 모아둔 돈이 없으니 서방님은 막막했겠죠. 거기다가 줄줄이 패소만 하는 능력 없는 변호사로 소문이 나서 잘 다니던 사무실에서도 쫓겨나게 되고, 옮긴 사무실에서는 일도 없고 월급도 적고 하니 통장에 빨간불이 들어온 거죠. 그런 와중에 동서는 의사인 친구들이 하나같이 시집도 잘 가고 개원도 하고 떵떵거리면서 사니까 기죽기 싫어서 이자가 어마어마한 소액대출을 받아다가 사치를 부리며 남들에게 잘 살고 있다고 과시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소위 말하는 SNS의 폐해라고 하는 걸 눈앞에서 보게 될 줄이야. 동서는 소액대출이라고 해봐야 300에서 400만 원 빌리는 거라서 금방 갚을 줄 알았다네요. 그런데 그 이자가 20%에 달하는데 금방 갚을 수 있었겠어요? 하나를 사고 나면 둘, 셋 사는 건 어렵지 않다고 매번 돈이 필요할 때마다 그런 대부업체에서 돈을 빌리다가 결국 눈덩이처럼 빚이 불어나고 만 거죠. 그때 서방님이 하도 인생이 답답해서 우리 남편에게 술을 사달라고 말을 해서 만나게 되었는데, 우리 남편 동생이 그렇게 사는 게 답답해서 돈을 모아야 하지 않겠냐고, 우리 부부는 이만큼 벌어서 이만큼 모았다고 이야기를 한 걸 듣고 둘이 계획을 짠 거죠. 서방님이 아프다고 하면 시부모님께서 당장 병원에 달려올 것 같으니 동서가 본인이 아프다고 거짓말을 치고 간암 환자처럼 보이기 위해 얼굴에 일부러 누런 파운데이션을 바르고 나타난 겁니다. 어쩐지 동서가 울 때마다 허옇게 눈물 자국이 난다 했더니만 화장을 진하게 해서 그런 것이었어요. 이 모든 사실을 알게 된 시부모님께서 얼마나 분노를 하셨겠습니까? 아유, 이것들이 정말 미친 거야. 사치를 하다 돈이 부족해서 가난 말기라고 수술해야 한다고 돈 달라고 사기를 쳐. 니들이 그러고도 자식이고 며느리야. 이런 미친 것들. 당장 내 집에서 나가. 그리고 앞으로 돈 필요하네 뭐네 그딴 소리도 하지 마. 엄마, 진짜 이번에 우리 돈 못 막으면 집도 절도 없이 뿔뿔이 흩어져서 살아야 한다고요. 우리 민서 보육원에 보낼 거야. 이런 이 미친놈이 그걸 지금 말이라고 해? 철없는 서방님의 말을 시아버지까지 분노하게 만들었고, 그대로 서방님네 부부는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자업자득이죠. 그 이후에 한 번만 도와달라고 저에게 울고불고 서방님과 동서 모두 연락이 왔지만 저랑 남편은 살포시 차단 버튼을 눌렀습니다. 시부모님께서도 절대 연락 받아주지 말라고 했고, 사치로 인해서 빚을 졌으니 그 둘이 알아서 갚게 하라고 신경 쓰지 말라고 하시더라고요. 시부모님께서도 그렇게 나오시는데 어쩌겠어요. 그 이후 빚 갚는다고 결국에는 경기도에 있는 동선의 친정으로 들어갔다는 소식은 들었습니다. 친정집도 코가 석자라는데 아마 방 한 칸에서 옹기종기 본인들의 과거를 탓하며 그렇게 지냈겠죠. 추석이 다가오니까 작년에 있었던 이 사건이 떠오르네요. 그 뒤로 동선애가 시댁에 염치가 없어 못 찾아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 추석에는 나타날까요? 저라면 얼굴도 못 들이밀 것 같은데 뻔뻔하게 돈이 부족해서 어떻게든 빌부터 보려고 찾아올지도 모르겠어요. 물론 그런다고 받아주실 우리 시어머니가 아니긴 하지만요. 이번 추석 때는 또 어떤 사건이 터질지 매우 궁금합니다. 재미있는 사건이 생긴다면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